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라고요. 정책 연구하는 정부 출연 연구소인데요. 거기서 해양환경 공간 연구실에 실장 맡고 있는 육근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폭력산업협회 최덕환 대협력실장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정부나 국회와 함께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방 출장 가면 아직도 목포 같은 데 가면 예전에 한 몇 년 전이긴 하지만 그 목포역 옆에 보면 아직도 다방 있거든요. 거기 가면 아직도 쌍화차에 계란을 올려주긴 하던데 서울에선 거의 못 봤죠. 저는 오히려 을지로에서 그 다방을 좀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예전 그 소파, 그 뭔가 이렇게 밀면은 색깔이 바뀌는 그 소파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들어가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역사는 언제나 이제 돌고 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1970년대, 6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본이나 한국 같은 아시아 쪽으로 이제 조선 경기가 많이 이전을 하면서 기존의 해양 산업을 했었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경쟁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에 반면에 한국이나 또 일본 같은 국가들은 굉장히 이제 호황을 맞이하는 그런 구조로 갔었죠. 그 과정에서 우리도 한때지만 그 대체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었던 그런 시기가 좀 있긴 했었습니다. 경기에 대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럽은 이제 덴마크나 아니면 독일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가장 거대한 구조물이잖아요. 그 구조물들을 생산하고 만드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청정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면서 개발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역 경기도 살리는 경기 진작 효과로서 이거를 시작을 한 건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유럽 국가들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갔는데 한국은 똑같이 경제적인 이유긴 한데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다가가는 거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 원료들이 없으니까 78년, 79년도에 이제 석유 파동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할 때 태양과 바람을 이용을 해야겠다는 점으로 해서 대체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시험을 했었고 실제로 풍력 발전기도 한번 개발을 해보는 R&D까지 다 시행했었죠. 그러다가 석유 파동이 끝나면서 석유 가격이 내려가고 에너지 안보가 다시 이제 안정이 되면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이제 격차가 발생을 하는 상황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풍력에너지, 해상풍력 발전을 탄소 저감으로 많이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탄소 저감이 분명 의미가 있긴 한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탄소 저감에 더해서 방금 말씀하신 에너지 안보 아니면 에너지 자급자족 측면에서 보는 게 우리한테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외국에서 그동안은 석유를 중동 지역이나 외부에서 다 들여오는 과정에서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사실은 해적 문제라든지 나포의 문제라든지 잘 아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든지 그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거든요. 또 에너지 가격도 그렇고. 근데 그런 거 이상으로 자급 조절을 하는 어느 수준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다는 거는 사실 그런 대외 변수가 발생해도 기본적인 수요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 공급처는 갖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동안에 탄소 저감만 얘기하는 부분에 더해서 자급자족의 문제도 되게 중요하게 정책적으로 다뤄줘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이런 에너지 안보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연료를 수입하지 않는 경제적인 효과가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최근에 있었던 민간의 자발적인 어떤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라든가, 그 다음에 적도 원칙과 같은 금융권의 이제 움직임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도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로 또 그런 이제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이 해상풍력을 통한 자체 산업의 어떤 산업을 일구는 그런 경제적인 어떤 효과는 어떤 세 번째 정도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나 두 번째와 같이 이제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이유들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해상풍력 자체로도 어떤 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산업부에서 조사한 것을 이제 보니까요, 태양광이나 이제 메가와트당 연 고용인원을 보면은 태양광은 20.4명, 육상풍력은 8.2명, 석탄은 16.7명, 가스는 2.4명, 원자력은 13.7명인데 해상풍력은 23.8명으로 다른 에너지원하고 비교해서도 자체 산업으로도 이제 고용 효과는 좀 더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해관계는 당연히 육상하고 해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해상에서 약간은 육지에서 떨어진 바다에서 거대한 구조물을 세우는 일들을 해상에서 해본 적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해양 플랜트를 개발하는 일이나 아니면 있어봤자 골재 채취 정도? 그 다음에 약간은 좀 다른 얘기지만 해양 폐기물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정말 바람이 한가운데로 불어오는
우리나라 같으면 태풍이 한가운데로 불어오는 이런 지역에 거대한 구조물을 세우고 거기서 전력을 얻고 그걸 또 육지까지 끌어오는 전력선이나 뭐 여러 가지 설비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고, 또 이제 수년 전에 나온 해양공간 계획에서 보니까 그걸 9가지 용도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해서 하는데, 처음에 그거를 보고는 깜짝 놀란 게, 바다를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이, 이해관계자들이 많구나. 우리 바다가 삼면이 바다지만 정말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 생각을 하게 됐죠. 육상 풍력에서 어차피 해상 풍력 넘어왔는데 육지하고 바다의 기본적인 이용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면, 육지는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뭐 그게 국가가 되든 개인이 되든 있는데, 바다는 이게 법적으로는 공유수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유라는 게 결국에는 공유제예요. 다 갖고 있는, 우리 국민이 다 같이 갖고 있는 거고, 다만 국가가 해역관리청이라는 걸 대신해서 대신 관리하고 있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공유수면 점사용이라고 해서, 이거는 토지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용이나 사용에 대한 허가를 정부에서 주는데, 허가권을 보니까 한 300여 개 정도를 최근에 받은 게 있어요. 포항계측에 관한 공유수면 점사용이었는데 90%가 최근 3년 이내에 다 나왔던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원래는 한 10% 수준만 여기서 공유수면 점사용이 있었는데, 최근에 대다수의 공유수면 점사용은 풍력과 관련된 점사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양쪽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거고, 두 번째는 예전에는 이제 골재를 채취하거나 아니면 선박이랑 지나가거나 사실 일시적인 이용에 머물렀는데, 이거는 풍력 발전은 그냥 거의 고정된 자리에서 이용하니까 거의 매립에 준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거기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니까 어떤 이용 방식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전까지는 이런 해상 풍력이라는 방식을 상상하지 못했던 기존의 바다를 관리하는 체계가 어떻게 보면 지금 충격에 빠지고,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제도로는 다 담아내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패러다임에 전환되는 시기에 있는 것 같다. 정책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시간차가 좀 존재를 하는 거죠.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 해상풍력에 대한 얘기를 2011년에 서남 해상풍력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사실은 거의 10년 넘게 이제 끌어왔던 측면이지만, 해양 쪽에서는 이제 막 뭔가 수년 전부터 이슈가 되고,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담아내야 될까, 어떻게 이 고민들을 해결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한 게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서로 이해가 다른 부분들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제 수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 그동안 왜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해양 쪽에서 이제 듣는 얘기고, 이렇게 지금 바다를 활용한 그런 경험이 전무한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또 이제 부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바다를 관리하는 거는 그동안 해양수산부가 어민이나 선박통항 중심으로 관리를 해왔는데, 해상풍력 어쩔 수 없이 전기 사업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양 부처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 바다는 어떻게 쓸 것이니까 바다 관리 체계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바다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니까 풍력이라는 사업은 이런 식으로 들어오라고 하든지, 양자가 또 할 말들이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는 뭐 사업 자체도 탐나나 서남에 2가지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대규모로 뭔가 진행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화할 시기가 없었고, 근데 그런 대화가 있기 전에 일단은 현장에서 사업자하고 어민들 간의 갈등이 먼저 터지고 나니까 그걸 관장하는 그 해당 부처로 옮아간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법률, 해상풍력 발전에 관한 특별법도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닌가, 어떤 맥락적인 사고로 보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상풍력에 대한 어떤 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주체적인 측면에서 아주 오랫동안 정해진 주체들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로 이제 뭐 어민분들이죠. 어민분들이 이제 활용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저희 측면에서는 어떤 공유제의 측면을 가진 바다가, 사실은 지금은 살짝 보면 이제 어민분들의 어떤 권위가 이제 강화해진 측면들이 이제 강하죠. 근데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선조 때부터 이 바다를 활용을 해온 그분들의 어떤 이력이 있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은, 그동안 이제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을 하면서 바다에 대해서 뭐 간척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해왔던 역사들이 있는데, 이런 시스토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어떤 소통의 체계가 제대로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정부가 이제 그냥 이제 약간은 밀어붙이는 식으로, 뭐 약간이 아니죠, 사실은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면서 그분들의 삶의 터전이 계속 침투된 그런 침탈된 그런 측면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어떤 복합적인 과거의 사례들이나 아니면 어떤 경험들, 이미 내재화된 것들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부처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상황들이기도 하고 우리가 해왔던 상황들이긴 한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서남해 해상폭력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정부 주도로 해서 그 지역에 개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조사를 했어요. 실제로 이제 어업을 봐도 그 지역의 어업량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입지를 잘못 선택했다고 보긴 어려워요. 수용성 측면에서도 저희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을 하면서, 특히 새만큼과 관련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개발을 하면서 그 개발 과정에서 어민들이나 주민들하고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았었고, 그런 과거의 경험들을 가진 분들이 그대로 그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정부가 이렇게 어떤 공개를 하고 주도를 하는 이런 음식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거부감이 굉장히 강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이 굉장히 이제 연기가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보면서 정말로 어떤 가령 공청회도 공공의 공짜를 써야 되는데 우리 가끔 기획공짜 쓰지 않습니까? 공청회가 아니라 결과를 정해두고 그냥 그걸 알리는 그냥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로 사회적인 대화가 무엇인가? 정말로 이분들이 언제부터 이러한 정보들을 취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제 의견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그러한 어떤 민주적인 대화의 절차들이 없었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되고 시작이 돼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기준이 성립이 돼서 아무리 저쪽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이 기준에서 합리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 대부분의 이제 이해관계자의 얘기를 듣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서야 이제 도출이 돼서 그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바다 얘기 좀 한 번만 더 해보면, 우리 바다가 얼마나 이제 밀집돼서 이용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데이터로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 등록된 어선이 한 6만 척, 7만 척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바닷가를 가보면 동해 바다에서 나오는 물고기, 서해에 나오는 물고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남 같은 데 가면 우리가 말하는 박대라는 물고기 있거든요. 그 밑으로 내면 조기, 또 민어, 나오는 데 다 다르거든요. 동해 가면 또 동해 쪽에 나오는 게 다르고, 제주도 가면은 우리가 아는 겨울에 방어, 또 어떨 때는 삼치, 부산 쪽 가면 고등어, 또 남해안에는 멸치, 철마다 다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유럽과 같이 북해 일원의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는 우리 바다가 되게 다양성이 높아요. 유럽과 같은 수준의 어민이 아니라 그 10배 되는 어민하고 상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유럽에서 온 기업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유럽에서 온 기업들은 입찰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관계자들이 정리가 되고 어떤 그 보상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되고 입지에 대한 부분도 다 이런 걸 스크리닝해서 거르고 걸러서 남은 정부가 정리를 한 입지를 가지고 거기서 비용 효율적으로 어떻게 그 지역에 기여를 할 건지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춰서 들어오는 데 특화가 되어 있는 거고요. 한국에서 사업은 전혀 양상이 다른 거죠. 우리는 전기 사업 허가를 받아도 이제부터 싸움이 시작입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나 인허가 사항들이 다 이제 결부가 돼 있고 민원하고 다 결부가 돼 있고 이런 것도 이제 하나씩 이제 가져가야 돼요. 그 상황에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들의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가 발현되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머리를 뒤밀고 계속 싸워야 되는 일이 발생하죠. 풍력 사업을 하려고 바다에 들어갔을 때 이해관계자가 정말 다양하긴 한 게, 일단은 우리나라는 거의 98%, 99% 무역의 절대량을 다 해운으로 의존하잖아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선박도 많고 일반 곡물이라든지 그런 걸 운반하는 벌크선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유조선도 있고,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선박들도 되게 많은 편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일단 어선 자체도 유럽보다는 한 10배 이상 밀도 있게 또 거기서 움직이고 있어서 이 전통적인 두 개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우리는 또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북한하고의 문제점, 어떤 국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국방이라고 하기엔 또 그런 게 거기 안에 다 있어요. 해군, 공군, 각각에 갖고 있는 그 작전 구역들이라든지 또 해상 사격 훈련 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일전에 한번 그런 걸 가지고서 폭력이 어려운 사업지들을 제외하면은 우리 바다에서 나만 하는 바다가 사실은 절반 이하보다도 훨씬 못하죠.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런 면이 있죠. 그리고 더하면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보존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들도 다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한국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 지역들도 이제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번의 얘기지만 EEZ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들을 이제 반드시 100%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약간 모호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의 어떤 이제 관계,
그 다음에 어떤 주체적으로 이제 이것들을 이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은 이제 해소되지 않는 그런 이제 사항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쉽게 이의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직 명확하게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구간이 있잖아요. 중국하고 관련되어 있는 잠정 조치 수역이나 일본하고 있는 중간 수역, 물론 어업과 관련되었다고 하지만 어업 자체가 어떻든 경제행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걸 획정을 못한 거고, 또 북한하고는 군사적으로 계속 통행 제한이라든지 이런 군사적으로 예민한 구역들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포함하면은 사실 우리가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죠. 생태계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제 많은 구조물들이 세워지다 보니까 가령 남만 돌고래, 상갱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로라든가 이동의 측면에서도 사실은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동 경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민들이 기존에 해상폭력 단지가 생기면서 어업을 만약에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남만 돌고래 이동할 시점에서 그들을 보호한다든가 그런 업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약간 좀 보완하는 이런 것들을 하긴 했는데 이것을 차치하고 한국에서도 그러한 생태적인 측면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사실은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 그런다면 사실은 우리도 사업자들도 환경단체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모르지만 무조건적인 반대에 부딪힌다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입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가지 말았어야 되는 입지에 대해서 선택을 한다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발전단지가 지금 소수이지만 이 소수의 발전단지에 대해서만이라도 투명하게 그리고 다각적인 요구를 통해 가지고 국내 바다에 맞춘 해양에 대한 그 생태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른바 녹록 갈등이잖아요. 환경 쪽에서 주장하는 게 한편으로 생태계를 잘 보존하자, 또 한쪽에서는 탄소를 줄여가지고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자. 이 두 가지 주장이 만약에 두 개가 겹쳤을 경우에 이 풍력단지로 인해서 환경영향이, 생태계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과연 어디를 우선순위를 잡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는 아마 여러 사람한테 화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풍력 사업을 처음 이제 접하게 된 게 제주도에 가면 대정읍이죠. 거기 모슬포 위쪽에 그 지역에 이제 풍력단지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가봤는데, 사실 가게 된 이유는 그 아까 말씀하신 제도리가 방류된 남방 큰돌고래가 주로 나타나는 바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가면은 해안에서도 볼 수 있고 또 근처에 이제 탐사선을 타고 가면은 바다에서도 보트에서도 이제 남방 큰돌고래를 보니까 사실 약간 경이롭죠. 처음 보는 사람들은 해안에서 보는 것도 재밌어 하지만 바다에서 보고 그러면은 우리 바다에 이런 생물들이 있어 라는 거를 아니까 되게 흥미로워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전방 1km 전방에다가 풍력기를 설치를 한다. 당연히 옛날 방식대로 풍력기를 막 이제 해머링이라고 때려가면서 하게 되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래들이 막 표류하고 해안에 밀려나오고 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청각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이게 사업 때문에 나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 우리가 소나라는 거를 쏜단 말이에요. 바다에다 뿅뿅 하고 쏘죠. 지질학적 연구에도 쓰고 해군이라든지 잠수함에서 쓰고 이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 중에 일부는 고래한테 엄청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다른 연구에 따르면은 그 큰 태평양 바다에서도 반대편에 있는 게 소리가 전해질 정도로 강력한 파가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함이라든지 생태계보다는 그런 거에 문제가 있으니까 강력하게 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생태계에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는 소음 때문에 알려져 있긴 한데, 그러면 우리 풍력 사업들을 진행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보완 조치들을 많이 지금 강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까지 또 신뢰하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저는 신뢰를 하고 싶긴 한데, 아니면은 사전에 그 지역을 작은 소음을 통해서라도 그 주요 서식지에 돌고래들이 이동하게 좀 조치를 취한다든지 해서 일단 직접적인 영향을 안 받게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CBD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하자라는 전 국제적인 목표를 던졌어요. 그럼 우리도 그걸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제주도도 그렇게 좋은 소중한 생물들이 나타나는 구역은 보호구역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풍력단지를 할 것인가 보호구역을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양쪽 다 사실은 난 무조건 지을 거야 라고만 해서도 안 되고 최대한 영향이 좀 적은 방식을 개발해야 되고, 말씀하신 우리보다 앞서서 했던 유럽들의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을 하고 그걸 또 가감없이 또 해석하고 판단하는 과정도
분들도 필요하고 환경이라든지 생태계라 이런 거 보호 얘기하시는 분들도 과연 저 풍력단지가 해만 끼치는 것인가? 아니라는 주장도 꽤 많이 있거든요. 사실 많은 부분 타당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어초 효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 지역은 어업 활동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수산 자원이 늘어난다든지 긍정적인 면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결국에는 판단할 때 문제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그 얘기까지 들을 만큼 마음이 열려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또 유럽의 자료들을 한국에서 이식을 하는 과정에서 또 한국의 어떤 현황이나 한국의 환경에 맞추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같이 연구를 할 때 이러한 자료도 효용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시간이 많진 않아요. 저희도 그 생물 다양성도 있지만 또 국제적으로 탄소를 줄여야 된다는 약속도 크게 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양면의 가치들을 어떻게 잘 살릴 것이냐가 사실은 큰 화두인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많은 사업들이 인허가 단계에 있으면서 이제는 정말로 시공이 들어가는 사업들도 굉장히 이제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업자들도 약속을 하고 갈 것인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갈 것인가, ESG하고도 결부가 되겠죠. 기업적 차원의 노력,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어떤 정부나 어떤 단체들의 그런 노력들, 그러면서도 또 탄소 중립에서 이것들에 대한 또 필요는 또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동안 녹록 갈등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왔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깊숙한 논의가 과연 있었느냐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걱정은 그런 거예요. 바다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인 풍력사업은 다 그 법을 따라요. 그럼 나머지 해양을 이용하는 행위는 기존에 있는 법을 따른단 말입니다. 근데 두 개가 달라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내지는 많은 부처들이 관여해서 하고, 다른 이용행위, 풍력이 아닌 다른 이용행위는 기존의 제도를 따라가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형평의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이 바다를 이용하는 주체들은 너무 많고요. 우리가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이용을 하고 계획성 있게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요구들은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수부에서도 요구가 있을 것이고,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미래의 전망을 위해서 산업의 육성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시장에 대한 전망들을 할 때도 이런 입지에 대한 계획들이 제대로 서 있지 않고 한다면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